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홍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주일인가요? 2주 아닌가요? 2주인가? 아, 일주일이구나. 단신 올라가고 다음 방송이니까. 그렇죠. 맞네요. 네. 그래서 저희 단신을 이렇게 나눈 게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AZSPD님이 댓글을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후원 너무 감사하고요. 네. 81화 월드워 Z와 82화 단신에 5,000캐시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그 AZSPD님은 이렇게 단신을 나눈 게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짧은 만큼 집중도도 높아지고 자주 업로드 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어서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뭐 이렇게 나눠서 녹음을 하니까 뭐 좀 더 좋은 느낌도 드는데, 네, 뭐 일단 길게 떠들면 목이 아프니까 좀 쉬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들으시는 분들도 뭐 너무 길게 듣기는 좀 지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끊으면 그걸 또 이어듣기가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저도 팟캐스트나 뭐 오디오 파일 같은 거 많이 듣는데 이게 뭐 한 번 들을 때 좀 이어서 들어야 좀 더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댓글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AZSPD님의 댓글을 이제 이어지는 댓글인데요. 코로나 검진 받은 썰이 재밌으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재밌더군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미있었습니다. 네, 판사님. 네. 그래서 뭐 네. 네, 정상이고요. 재밌게 느끼시는 그래서 재밌으라고 얘기한 거니까. 네네네. 네. 그리고 의료진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참 고심을 해가지고 만든 프로세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 정말 좀 감사한 느낌이 들었고 좀 그러네요. 네. 이 사태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그건 좀 암울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청취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게임 업계에 종사를 하세요. 네.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엔딩 보게 해주세요는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게임 업계에 종사를 하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뭐 인상 깊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을 하나 추천을 해주셨어요. 로버트 하인라인의 최근 번역작 별을 위한 시간을 읽어보셨는데 아주 좋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하인라인의 소설들은 바둑 몰라도 재미있는 고스트 바둑왕처럼 과학 몰라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과학소설이라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찰떡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스트 바둑왕 보셨어요? 공사님? 어릴 때 봤어요. 어릴 때 네. 이렇게 정주행을 하진 않았고 네. 그 투니버스 같은 데 틀면은 네. 가끔 해가지고 보긴 했죠. 어릴 때 바둑을 뒀었어가지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좀 바둑만 하네 이러면서 봤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왜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바둑을 배우긴 했는데 네. 딱히 뭔가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재미를 못 느끼고 그만뒀는데 그쵸. 저도 고스트 바둑왕은 바둑 모르면서 재밌게 봤거든요. 바둑을 알고 보면 사실 뭐 더 재밌긴 하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비슷한 게
그 장기 만화가 있어요. 그 어. 3월의 라이온이라고 혹시 허니와 클로버라는 만화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아, 그 만화도 되게 히트친 만화인데 그 만화 작가분이 이제 우미노 치카라는 분인데 그분의 요즘 이제 그리고 계시는 신작이 3월의 라이온입니다. 그래서 그 만화가 장기 만화인데 그것도 일본 장기예요. 일본 장기. 예, 예. 그래서 일본 장기는 우리나라 장기랑 좀 되게 룰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복잡하지 않나요? 네, 뭔가 네. 클래스도 뭔가 다 다르고 제가 듣기로는 막 뭐 장기판이 그 네. 9 곱하기 9가 8 곱하기 8인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100 곱하기 100 장기판도 있다 그러던데요, 일본 장기는. 네, 그래요? 네. 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 주인공이 그 장기 프로 장기 선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방에서 뭐 서로 엄청 대국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장기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쵸, 오각형 모양으로. 네, 장기말도 우리나라랑 다르게 생겼고 그냥 우리나라 장기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기는 이제 중국에서 온 거고 네, 일본 장기는 아예 다른 아 거죠. 그래요? 잘 몰라요, 저도. 저도 잘 다른 거 모르겠어요. 아닐까요? 뭐 변형이 됐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아 그거 생각나요. 뭐지? 저기 어떤가요? 고고 심령학자 배명은 작가님. 네네. 네. 혹시 보셨어요? 읽진 않았어요. 네. 이 소설 보면은 안에 장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기에 보면은 코끼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그 상자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왜 뜬금없이 코끼리가 나올까? 중국 배경으로 한 이 전장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또 막 풀어내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막 한 산속 오지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막 장기를 둬요. 지역의 그 노인분들이랑. 그러면은 그 장기에, 그 지역 룰이 있대요. 그 동네에서만 통하는 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기의 변형 룰들을 막 이제 수집을 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뭔가 추리를 해가는 그런 내용인데 정말 재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영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남만 네, 쪽하고 뭐 전쟁을 해서 그때 코끼리가 나온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고 저희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네. 네, 과학 고스트 바둑왕. 몰라도 네, 네. 그쵸. 고스트 바둑왕 얘기하다가 과학 소설 얘기하네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네, 그 하인라인의 작품 중에 저는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을 좀 스타쉽 트루퍼스를 로버트 하인라인이 썼군요. 네,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다른 무자비한 밤의 여왕을 읽다가 말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읽기에는 좀 너무 옛날 소설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게 약간 공산주의 뭐 이런 거 뭐 그 당시의 뭐라 그래야 되나 이데올로기들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는 얘기가 버겁긴 했는데 이거랑 스타쉽 트루퍼스가 말씀하신 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영화로 유명하죠. 네, 저 어릴 때 이거 영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TV에서 많이 해줬었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선정적이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네. 그쵸, 좀 잔인하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미디 영화잖아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걸 생각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좀 약간 뭐야, 껄렁껄렁한 그런 미국식 뭐 개그 같은 느낌? 그래서 뭐 완전히 코미디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곤충들 일단 나오잖아요. 곤충들 죽이는 영화 아닌가요? 곤충이라기보다는 뭐 외계 징그럽게 생긴 곤충 외계인, 같이 생긴 애들. 징그럽게 생긴 외계인들을 뭐 제가 본 게 다른 영화인가? 다른 영화일 수 있어요. 제가 본 건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분위기가. 아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다른 영화인가 봐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이제 이게 원작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가벼운 터치로 만들어진 영화라 가지고 제가 본 게 뭐 2인가 3인가 막 저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네. 2랑 3가 있는 건 줄 몰랐네요.
제가 항상 그 아주 옛날에 봤는데 어릴 때 봤어요. 어릴 때 봐가지고 좀 충격적이었는데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새끼 벌레가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의 이제 정신을 조종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벌레들을 이제 못 오게 막 해놨는데 그 무슨 장치를 막 꺼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 머리통을 잘라가지고 네. 전자레인지 돌려요. 아. 거기서 벌레가 나와가지고 죽어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그 장면이 있거든요. 계속 그게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굉장히 잔인한 장면인데 어릴 때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네. 아무튼 그런 네, 장면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저희가 너무 삼천포로 많이 빠지죠. 네. 또 그런 말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네, 네. 아무튼 AZSPD님은 이 별을 위한 시간이라는 소설을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동시성의 문제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과인 저희들이 다뤄주시면 재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인터스텔라의 아이디어도 뭐 하이라인의 영원한 전쟁이나 뭐 요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같이 다뤄주셔도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물리 얘기가 또 재밌죠. 보니까요. 네. 그 상대성 이론 막 이런 거. 저는 잘 모르지만 재밌어요. 아 그러신가요? 그 뭐 약간 그 물리라는 게 네. 수학도 좀 그렇지만 이걸 모르는 당신들이 불쌍해. 뭐 이런 느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좀 세상의 근원이랑 좀 연결된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걸 좀 알므로써 이 지식을 알므로써 내 뭔가 생각의 지평이 좀 넓어지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한 분의 자부심을 가지신 분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리는 일단 그냥 자세하게 파고들면은 막 머리가 아프지만 네. 겉핥기로 배우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음. 물리학적인 그런 막 신기한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제 친구가 이제 물리학과에서 뭐 대학원 실험실 하는데 앉혀두고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막 걔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재밌어요. 막 그 양자적인 효과로 네. 막 그 냉각 장치 없어도 예를 들어 온도를 막 내리는 거를 만든다든지 호호. 그런 막 그 엔트로피랑 온도랑 막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네. 이용해가지고 막 빛을 쐬면은 온도가 내려가요. 그런 반대로 장치라든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빛을 쐬면은 뭐 양자가 막 다들 한쪽 방향으로 정렬이 되면서 엔트로피가 떨어져가지고 온도가 내려간다지 막 이런 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네, 그게 하려고 하면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물리 얘기는 겉핥기로 배우면은 재밌다. 음. 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네. 세 작품 별을 위한 시간과 하이라인의 별을 위한 시간과 그 다음에 조 홀드먼의 영원한 전쟁 그리고 인터스텔라 이렇게 세 개를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세 개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한번 조만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오늘 방송 메인 주제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다룰 작품은 아주 따끈따끈한 작품입니다. 네. 네. 신작이죠. 이 작품이 언제 출간이 됐냐면 작가의 말을 6월에 쓰셨네요. 2020년 6월에 쓰셨네요. 그렇죠. 이게 초판 일세가 6월 1일에 나왔습니다. 한 달 됐네요. 한 달. 네. 펴낸 게 6월 10일이네요. 그래서 허블 출판사에서 나온 밤의 얼굴들이라는 책이고 네. 황모가 작가님의 소설집입니다. 황모가 작가님의 저번 단신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름을 좀 신작 소개하면서. 네. 그래도 좀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분이 이번에 그 한국 과학 문학상
자꾸 헷갈리네요. 네. 한국과학문학상. 네. 네. 한국과학문학상 제4회 한국과학문학상에서 모멘트 아케이드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국과학문학상 수상집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 작가님의 다른 작품이랑 엮어가지고 이 소설집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여기 이 소설집에도 이제 모멘트 아케이드가 같이 실려 있고요. 그래서 좀 신인 작가 분의 소설집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읽었을 때 상당히 이제 모든 이야기들이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모멘트 아케이드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냥 이 책을 사시는 것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뤄볼 텐데 다뤄보기 전에 관련된 소식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황무거 작가님이 사실 황무거 작가님에 대한 소개부터 할까요? 네. 황무거 작가님이 일본이랑 좀 인연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본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원래는 만화가가 되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안전가옥에 쓰신 글이 있거든요. 안전가옥에 쓰신 글을 보면은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인생의 굴곡 이런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만화가 지망생으로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어시스턴트로 일을 하셨는데 무려 8년이랑 시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셨고 이 데뷔가 자꾸 무산되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IT 회사에서 6년간 일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증강콩깍지라는 소설을 쓰셨다고 해요. 이때 만화용으로 제작됐던 콘티를 글로 옮기면서 소설을 쓰셨는데 이 증강콩깍지라는 작품을 완성을 하고 하자마자 이제 어떤 친구가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야, 요새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서 스마트 렌즈를 소재로 다룬다. 그래서 이걸 정말 보니까 그 작가님 본인이 썼던 아이디어를 이미 여기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또다시 드라마 저희 어머니가 보시는 거 봤는데. 네, 저도 그렇죠. 저희 뭐라고 해야지? 저희 팀장님 네 분들도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네. 엔딩이 별로라 그러던데요. 아, 그래요? 현빈 나오는 거죠, 그쵸? 그런가요? 현빈이 네. 주인공으로 나오고 약간 용두삼이라고. 그렇구나. 저도 1화인가 이제 네. 봤었어요. 소재는 굉장히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소재는 네. 괜찮던데. 그래서 틀렸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증강콩깍지라는 이 소설이 영상화가 되어서 오. 네, SF8이라고 저희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네. 한국판 블랙미러를 표방하는 이 SF8이라는 드라마 시리즈의 한 편으로 이제 영상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인공으로 유이라는 분이랑 최시연 씨가 나온다고 하네요.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유이는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최시원도 유명하죠. 네, 두 분 다 유명한 것 같아요. 저만 모르고. 최시원이 네. 그 미국 살다 오니까 배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유이는 원래 네. 가수가 아닌가? 가수하다가 배우 네. 여튼 그래서 아닌가? 원래 애프터 스쿨 맞아요. 네. 유이. 그렇구나.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황무화 작가님이 또 이제 우리나라 만화를 번역해서 일본에 소개하거나 뭐 이런 일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에서 오래 사시고 그 다음에 일본과 한국을 이제 오가면서 일하시면서 느꼈던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이제 양쪽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들이 이 소설집에 아주 잘 깊숙이 담겨 있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이 증강 콩깍지와 관련된 소식을 좀 더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이 소설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증강 콩깍지라는 소설은 지금 저희가 방송을 녹음하는 시점이 7월 1일인데요. 바로 오늘 나왔습니다. 데스타라는 작품집인데요. 안전가옥에서 낸 엔솔로지고요. 여기에 증강콩깍지라는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심너울 작가의 대리자들, 그리고 베이람 작가의 스타이즈 본, 이영희 작가의 엑스 크레, 이건 어떻게 크레딧? 읽는지 모르겠네요. 크레딧인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예, 정재환 작가의 형사삼이 죽었다와 함께 이제 실려 있습니다. 증강 콩깍지. 굉장히 이름이 재밌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증강은 AR 그러니까 네, 예, 그거기에 그 증강이고 그다음에 네. 콩깍지는 우리가 콩깍지가 씌었다 할 때 그 콩깍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강 콩깍지를 여러 나라에서 좀 소개를 하려면 어떤 타이틀이 좋을까? 예를 들면 영어 타이틀은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번역을 하시겠어요? 증강 콩깍지를 영어로 일단 뭐 AR이 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근데 콩깍지는 도대체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전가옥 PD님들이 제시한 뭐 제목 후보들을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Love in the Time of Filter였고 두 번째가 Augmented Love 뭐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Love and Filtered Sight 그다음에 네 번째가 Augmented Efforts of Their Eye 애플 오브 원스 아이가 뭐 네. 콩깍지란 뜻인가 봐요. 네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런 거겠죠? 그 증강 현실을 증강 기술 적용해 가지고 네 어떤 사람이 뭐 잘생기게 보인다거나 이런 느낌일까요? 그러게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긴 한데 대강 그냥 추측해 본다면 네, 그럴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일본어에는 이제 황모가 작가님이 이미 능통하시기 때문에 일본어 타이틀은 직접 번역을 하셔가지고 미리 생각을 해두셨대요. 그래서 증강 블라인드 러브. 네, AR 블라인드 러브라는 제목을 생각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블라인드 러브. 네. 그래서 재밌는 내용이라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 증강 콩깍지가 영상화되는 SF8에 대한 소식도 약간 알려드리면요. 일단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상영이 됩니다. 그래서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가 7월 9일부터 16일 열리고 있는데 어제부터 예매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미 매진된 작품들도 많더라고요. 네, 보통 영화제 하면은 네, 되게 매진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이 영화제를 개최를 할지 말지 아니면 개최를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지 뭐 이런 것도 고민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 상영관은 한 곳에서만 진행을 하고 그 한 곳에서는 이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거리두기도 해가지고 이제 상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상영도 왓챠 플랫폼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뭐 모든 작품을 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작품에 대해서 한 60작품인가 정도를 온라인 상영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SF8은 그러면 이 영화제를 못 가시는 분들은 어디서 보실 수가 있나? 일단 7월 10일에 그 웨이브라는 우리나라의 그 OTT 서비스 네이버 거죠? 네이버 건가요? 그건 잘 아닌가요? 모르겠는데 그 웨이브에서 7월 10일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8월 16일인가? 8월 17일에 MBC에서 방영을 합니다. 그래서 8월 17일부터 9월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30분에
방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SKT 네.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상당히 쟁쟁한 배우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쟁쟁한 감독님들이 디렉팅을 하신 그런 작품들이고 지난주엔가 포스터가 공개가 됐어요. 저희 트위터랑 페이스북으로는 공유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포스터도 아주 멋들어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 책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밤의 얼굴들이라는 책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책은 보자. 6개. 작품 네. 실려 있습니다. 단편집이죠. 네, 단편집이고 마지막 작품으로 모멘트 아케이드가 이제 실려 있고 사실 모멘트 아케이드를 제외하고는 모멘트 아케이드랑 그다음에 탱크맨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일본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일본에서 살아오시면서 일본과 일본 사람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들이 아주 잘 녹아 들어가 있고요. 약간 자전적인 느낌도 나는 작품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다 소개하기에는 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으니 일단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이걸 서평을 썼었거든요. 네. 사실 서평 이벤트를 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상님은 혹시 제일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 뭐였어요? 저는 모멘트 아케이드가 제일 좀 감명 깊었다. 아, 네. 진짜요? 네. 모멘트 아케이드가 좀 감명 깊었고. 저는 사실 다른 작품들이 모멘트 아케이드에 비해서 더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멘트 아케이드는 연고 늦게라도 만납시다도 네, 괜찮았던 것 같고. 사실 뭐 약간 성격이 다른 느낌? 제가 느꼈을 때 모멘트 아케이드는 그야말로 약간 SF적인 느낌이 강했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들은 좀 더 이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한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거를 읽으면서 저는 켄 리우의 그 종이 동물원이 생각이 났거든요. 호랑이 아니고. 네, 호랑이 아니고 동물원이 생각났거든요. 거기에 실려 있는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연고 늦게라도 만납시다도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약간 중간중간 뭐 다큐멘터리라던가 어떤 기사, 네, 신문 기사 같은 거 형태로 중간중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 작품이랑 그다음에 니시와세다역 비층 이 작품이 좀 그 과거사 문제를 좀 고발하는 성격의 작품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작품은 둘 다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유해 발굴 해가지고 뭐 그 유족들 DNA를 추출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그 분실된 이제 유해를 찾아내는 실종자. 네. 그와 동시에 어떤 또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또 발굴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던데요. 네, 뭐 맨 뒤에 작가의 말 그쵸. 읽어보니까. 6.25 전쟁 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6.25 유족 분들 이제 DNA를 좀 수집을 하기도 하고 국방부에서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약간 스포일러성이 될 수 있죠. 결말을 얘기를 하면. 그쵸?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할 건데, 상당히 이제 첫 작품으로서, 이 책의 뭔가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여기서, 네, 이게 SF인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마지막까지 보시면.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전넷 코일이 생각났거든요. 지난주엔가 저희가 이제 플라톤님이 전넷 코일 엄청 추천해 주셨다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스토리가 좀 약간 전넷 코일의 분위기를 좀 떠올리게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누구죠? 접는 도시신 하우징팡이요? 네, 하우징판도 약간 생각나기도 했고. 그렇죠. 네. 네.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 작품이랑 그다음에 니시와 세다 역 비층도 얘기를 해보면 약간 일본에는 도시전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도시전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도시전설이죠. 그러니까 보통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면 그 되게 옛날 배경으로 조선시대 배경으로 좀 옛날 괴담이잖아요. 근데 일본의 도시전설은 이제 현대를 배경으로 해서 뭐 유명한 거 있잖아요. 어떤 거 있나요? 빨간 마스크. 아, 그쵸. 그게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뭐 도시전설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 엘리베이터가 지상층에서 밑으로 가는데 B층이 있다. B층을 아무리 눌러도 거기서 서지 않고 B2층으로 그냥 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B층에는 이제 뭔가 숨겨진 게 있다. 라는 그 도시전설을 이제 뭔가 기반으로 해서 네. 그 소설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 아닌가요? 뭐 엘리베이터 버튼을 어떻게 누른 다음에 네. 4층으로 가면은 문을 열면은 뭐 거기서 뭐 귀신이 탄다 막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을 때 네. 약간 어긋나서 이제 서기도 하잖아요. 음. 어긋나서 서서 이제 열리면은 되게 무섭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절대 못 보는 그런 공간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무서운 것 같고. 아, 관련은 없는데 그 네. 아파트라는 공포 영화 아시나요? 아, 그거 강풀의 그 만화 원작 아닌가? 아, 아닌가?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 네. 4층이 원래 없잖아요, 아파트에. 아, 네.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4층에서 엘리베이터가 서는데 거기에서 뭐 귀신이 있다 막 네. 그런 공포 영화가 있는데 네. 그거하고도 약간 느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이 소설은 그렇다고 해서 뭐 공포는 아니고요. 네. 네, 공포는 아니었고 그 사실은 뭐 요 내용도 그 어떤 과거사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세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와세다 대학 혹시 아시죠? 와세다 대학 우리나라의 연세대와 자주 비견이 되는 대학이죠. 네. 그래서 와세다 대학이 있는 그 요 와세다역에 사실은 옛날에 육군 소속이 그 의대가 있었고 뭐 대학병원이 있었고 여기서 그 731 부대 아시나요? 73, 네, 인체 실험했던 731 부대가 여기서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유해를 막 묻었다라는 게 1989년에 이 근처에서 유골이 한 100구 정도 발견이 됐대요. 무더기로. 아, 기사가 있네요. 네네네. 네. 찾아보시면 2011년 기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인체 표본 매장 의혹지 발굴 착수라고 돼 있는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시면 좀 종합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쿠에 이제 도야마라는 곳이 있는데 도야마 공원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옛 육군 군의 학교 터에서 실제로 이 소설의 그 배경이네요. 도야마 그렇죠, 공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작가분이 쓰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유골이 나왔고, 그래서 추가로 뭔가 발굴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이제 시민단체가 해가지고, 추가로 발굴에 들어갔다라는 이제 내용의 뉴스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그래서 좀 더 찾아봤었거든요. 좀 더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 일본 시민단체가 있어요. 요 진상 규명을 위해서 군의 학교 부지에서 발견된 인골 문제를 규명하는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가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고 이 모임이 상당히 설립된 지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홈페이지에 일단 적혀 있는 대로도 이제 기록이 한 2000년, 최소한 20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한 1900, 아마 그 유골이 이제 나왔던 때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동안의 활동들, 그 다음에 뉴스레터를 이제 정기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발행을 일본어로 되어 해서 있지만 네, 한 199호까지 나와 있고 최근에 발행일이 2019년 12월 18일이에요. 상당히 정말로 일본 분들은 좀 이런 게 좀 존경스러운데 한 번 시작하면 정말로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뭔가 약간 알아주는 장인 정신 같은 거 네, 같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정말 꾸준히 하시고 그래서 2011년에 이렇게 그 발굴을 해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그런 주체 중에 하나도 여기였고 그래서 이제 발굴을 했지만 찾아보시면 발굴을 했다라는 기사만 있고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 그 이후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여기 보니까 거기서 인골이 안 나왔던 거예요. 추가로 이제 땅을 팠지만 그래서 거기 그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했던 그 간호사분이 좀 증언을 하셔가지고 여기도 우리가 묻었던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팠는데 결국 이제 그 안에서 의료기기 뭐 이런 건 나왔지만 인골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뭐 후속 보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일본어가 만약에 되신다면 뭐 이걸 좀 검색을 해주시면 이 홈페이지에 정말 잘 정리가 돼 있고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오타쿠가 나오거든요. 좀 뜬금없지만 네. 니시와세다역 2층에 네.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오타쿠지? 그 도시전설 오타쿠인가? 좀 그쵸? 네. 네. 그런 사람이 이제 서브 캐릭터로 나오고 약간 그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페가 투어러 페가 투어하는 사람들. 네, 네.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페가 투어 유튜버. 그쵸. 네. 네. 그래서 좀 이 오타쿠는 이 역사적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그냥 흥미본의적으로 접근을 해요. 별로 그렇게 진지하게 접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주인공은 이제 건구 한국인인데 수익도 나오겠구나 이런 거기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은 좀 화가 나죠. 네, 한국인인데 너는 이런 것까지 그렇게 가볍게 보냐 뭐 이렇게 내심 생각을 하죠. 어쨌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편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내용을 너무 많이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안 다뤘던 작품이 당신의 기억은 유령. 요거는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서영 작가님의 작품 중에 단편 작품 중에 있는데 네. 좀 그 탑골 공원 나오고 저희 저번에 왜 같이 읽지 않았었나요? 그 약간 히어로 나오는 소설이었는데
그 이웃집 히어로에 그 실려있던 마지막 작품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세요? 탑골공원? 네. 탑골공원에서 할아버지들이 옛날에 이제 초능력자였는데 옛날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탑골공원에 모여가지고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이웃집 슈퍼히어로에 실렸던 작품인지 아닌지 노병들이라는 작품. 네.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 생각이 났는데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이 할아버지가 빨갱이들이 스마트폰에 독을 풀었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공주님 불쌍해서 어떡해 막 이렇게 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그 작품이 살짝 생각이 났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네. 뇌에다가 뭐를 심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치매라는 질병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생명과학과를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으로 선택을 할 때 네. 치매를 고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는가 그거를 느낄 수가 있었죠. 네, 그것도 뭐 나름대로 공부죠. 네. 왜냐하면 일단 치매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이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 꼭 이걸로만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A가 아니면 그럼 B인가? 라고 해서 봤는데 이것도 또 완벽하게 설명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C인가? D인가? 이러면서 계속 가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떤 A인가에서 A를 없앴더니 네. 오히려 막 치매가 악화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이 약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일을 하셨어가지고, 간호사로 일을 하셨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나와 있는 약이 확실히 진행을 좀 늦춰주긴 한대요. 치매의 진행을 확실히, 이제. 더디게? 네, 더디게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치료를 하거나. 그래서 정말로 좀 무서운 질병인데 여기 보면은 이 치매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였나? 뭐 예방하기 위해서였나? 뭐 이런 네. 그렇죠. 치매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 해마 업그레이드 및 메모리 증설 시술이 보편화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치매 발병률이 낮아졌는데 이런 신형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고 해요. 네. 그래서 해마 분열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분열증이 이 시대의 새로운 치매 같은 질병으로 또 유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그 전내화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내화 전내화를 있는데 했는데 해킹 당해가지고 막 이제 오염된 데이터가 막 들어온다거나 기억이 조작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도 것 있죠. 같아요. 네. 이 할아버지는 원래도 이제 좀 질병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또 이제 그 탑골공원이 아니고 어디지? 하여튼 어디 광장에 나와가지고 네. 약간 태극기 같은 뭐 그런 거겠죠? 태극기 부대 같은 그런 그 집회에 나가셔가지고 뭔가 이상한 데이터를 좀 주입받고 오셔가지고 더 이제 병이 악화되시고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랑 또 노병들이란 작품도 같이 읽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 작품이랑 그 맨 뒤에 그 모멘트 아케이드 네. 그거랑 약간 결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약간 소수자 사회의 약간 이면을 비추는 네. 약간 그 사회에서 조명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비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당신의 기억은 유령에는 그래서 결국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건 아니고 손자. 네, 손자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주 여성 네네네.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이주한 이제 외국인 여성의 얘기가 이제 메인이죠. 그래서 그런 이주 여성 얘기라던가 모멘트 아케이드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소녀 가장? 네. 네. 소녀가장 네. 맞죠.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뭐 말이 나온 김에 모멘트 아케이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모멘트 아케이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한국과학문학상 대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읽어보니까 과연 대상을 수상할 만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당히 굉장히 절절하게 쓴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됐고, 그렇죠. 네, 굉장히 울컥하게 되고 네.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더 좀 이입해서 보실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 상당히 뭐 불우한 이제 가정의 얘기긴 하지만 또 간병을 하는 내용이라던가 어떤 가족 간의 또는 이제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사실 보편적인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새 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네 약간 그거는 그 서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 네 그렇죠. 그게 약간 굉장히 뭔가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이 모멘트라는 거를 통해서 서로 좀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뭐 인간과 인간이 서로를 이해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주요 이제 설정이 상당히 저는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모멘트 아케이드. 네. 라는 곳이 자신의 모멘트를 이제 전시하고 파는 그런 공간인데 모멘트라는 거는 자신의 정신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튜브랑 상당히 비슷한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좀 차별화가 되는 거는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그걸 느끼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라던가 아니면 느끼는 감정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자신의 감정적 경험 자체를 이제 전시를 하고 이제 주고받고 파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SNS나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뭐 비슷한 플랫폼이긴 한데 SNS나 그런 유튜브 플랫폼이 앞으로 좀 더 발전을 하면 이런 플랫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딱 어떤 좀 직관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상당히 이 설정을 잘 만드셨구나. 약간 VR 느낌도 나고. 그렇죠. 네. 근데 이 VR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맛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맛을 느끼게 하는 전자기기를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감정까지 공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을 공유한다거나 뭐 촉각을 공유한다거나 심지어 이제는 미각을 공유하는 것까지 가능해졌지만 아직 감정이라는 건 조금 이제 먼 얘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건 이제 미래의 얘기니까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뭐든지 이제 우리가 좀 상대방이 뭔가를 느끼고 싶어 한다면은 이런 것도 거의 가능하겠다. 텔레파시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연인끼리 뭐 이거를 공유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같이 했던 데이트에 대해서 약간 소름 돋는데요. 너무한가 이거는? 너무 나간 것 같네요. 네. 뭐야, 너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죠. 나는 너무 재밌었는데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 나와요. 공포 영화를 상당히 이제 공포 영화를 못 보는 엄청 무서워하는 사람이 공포 영화를 보고 그 경험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나는 사실 공포 영화를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이 그 공포스러운 감정을 딱 느낄 수 있으니까 훨씬 이제 그 공포
그 스릴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게 이해가 되는 게 네. 저는 공포 영화를 좀 찾아서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안 무섭더라고요.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약간 그 공포 영화를 보면은 심장이 막 쫄깃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막 두근두근 되는 그렇죠. 그런 거를 느끼려고 공포 영화를 보는 건데 네. 약간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네. 약간 공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저는 약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감정은 뭐 좀 즐거운 감정이라던가 뭐 좀 재밌다거나 좀 웃긴 거를 보고 싶은데 근데 아무리 이제 뭐 넷플릭스나 뭐 어떤 다른 플랫폼에서 뭔가를 봐도 그렇게 내가 지금 즐기고 싶은 만큼의 그런 웃음을 주는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이렇게 돌려보고 이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좀 낭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뭐 이렇게 감정을 직접 느낄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인공은 오랫동안 간병을 했던 엄마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언니에 대해서 느꼈던 분노가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지쳐있는 이 주인공이 모멘트 아케이드에서 좀 위안을 찾으려고 이제 어떤 모멘트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 모멘트를 판매한 사람은 그 가상의 애인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과 데이트를 하는데 아주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감동과 반짝반짝한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한다는 건 처음에 모르죠.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그냥 연애를 하는 감정을 판 거죠. 그렇죠. 네, 모멘트를. 네. 네. 그런데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을 느낄 수가 있나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데 네. 사실은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었고 가상가 미연시죠, 미연시. 그렇죠. 뭐 네. 약간 여기서 나오는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네. 뭐 러브 플러스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 좀 너무 플러스? 옛날 게임인가요? 뭔지 몰라요. 네 옛날에 네. 닌텐도였나 뭔가 이제 어. 게임기로 할 수 있는 미연씨인데 진짜로 약간 옛날 다마고치 같은 느낌으로 그 안에 이제 가상 여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첫 키스는 액정 맛 뭐 이런 멘트가 유행했던 그랬죠. 근데 여기서 뭐 그런 느낌으로 나오진 않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분은 이 모멘트를 판 사람은 이 프로그램 가상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몇십 번, 몇백 번을 하면서 가장 빛나는 감정을 느끼는 순간을 찾아서 그 모멘트를 업로드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많으신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약간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면은 실제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네. 않을까요? 그쵸.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감정이라는 게 컨트롤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팔아야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말 그대로 감정 노동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소설을 읽어보시기 네. 바랍니다. 약간 반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과 이 언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소설에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주인공에 대한 주인공의 비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그 길지 않은데 그 안에 아주 알차게 뭔가 여러 겹의 이야기가 상당히 조화롭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 짧은 작품으로도 사실은
다양한 얘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간병을 하는 그런 가족들의 노동에 대해서 뭐 이것도 저도 옛날부터 좀 느꼈던 건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일본 책을 이제 번역한 장녀들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녀들이라는 책을 보면은 일본의 그 장녀들이 그 어머니 뭐 늙은 이제 시어머니라던가 어머니를 뭐 아니면 시부모님을 부양을 하고 좀 이렇게 간병을 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면서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을 인터뷰한 이제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의 댓글을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공감이 된다 뭐 이런 댓글 엄청 많이 달아놨어요. 내가 장녀로서 그 장녀고 또 비혼인데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나에게 모든 이제 어머니나 뭐 시어머니의 그 간병과 수발을 맡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일본에서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니까 그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 출판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도 장녀이기 때문에 사실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아까 드렸던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사실 약간 그거죠. 라쇼몽 얘기를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 사건이라도 누가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얼마나 다르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그거는 좀 전혀 다른 얘기긴 한데 네. 그 완전 다른 얘기인데 네네. 그냥 뭔가 그 와우에 네. 그 대족장 그 있어요. 그 대족장. 이름이 뭐더라? 그 대족장님. 네. 다른 얘기입니다. 그냥 안 할게요. 관계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그 속죄 의식 그런 네. 거하고 또 관련된 소설이 그 작품이잖아요. 네.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달아봤고요. 투명 러너는 저희가 안 다뤘는데. 네. 투명 러너랑 탱크맨을 안 다뤘는데 뭐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요? 네. 탱크맨이라는 제목이 제가 추측컨대 그 천안문 사태에 보면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탱크를 이제 일반인이 이제 가로막는 그 사진이 이제 탱크맨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그런 뭐라고 해야지 그런 민주운동 뭐 그런 거에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블랙미러 생각났어요. 탱크맨을 읽으면서. 그렇죠. 네. 그 블랙미러가 왜 생각나는지를 뭐 보시면 아실 텐데 다들 이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읽으면서 블랙미러가 생각난다고. 그렇죠. 네, 생각하실 그래서 거예요. 조금 더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그 제가 블랙미러 중에 무슨 작품이 생각났냐면 핫샷 그 15 밀리언 베리츠 무슨 작품이죠? 이게 왜 그 달리기 하는 네네네 건가? 달리기 해가지고 막 포인트 쌓아야 되고 그다음 평소에는 작은 이제 방에 갇혀가지고 홀로그램이 아니죠 그 프로젝션으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좁은 독방에 갇혀 있지만 프로젝션이 딱 돼가지고 약간 넓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생각났어요. 저는 그 조금 다른 주제는 아예 다른데 그 블랙미러 에피소드 중에 그 남녀가 데이팅 앱인데 남녀가 그 가상현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그 가상현실을 탈출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그 가상현실을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몇 번 탈출을 했는지를 재가지고 그 남녀가 얼마나 잘 맞냐 이런 거를 계산해주는 그 블랙미러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시즌 몇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거 하고 좀 그게 생각이 났고 그래요. 또 네. 뭐 그 투명 러너 얘기도 좀 해보면은 투명 러너는 그 약간 자전적인 소설이 아닐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들었습니다. 제일 좀 자전적인 느낌이 많이 네. 나죠. 네. 그 다음에 저도 좀 읽으면서 많이 좀 생각이 제가 일본 갔을 때 나의 이 서툰 일본어를 좀 알아들어 주었던 그 일본인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로 좀 공감을 느꼈던 거는 이것도 좀 세대 차일 수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애니메이션이 많이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옛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일본에서 10년 전쯤에 방영됐던 애니메이션이 우리나라에 10년쯤 후에 번역이 돼가지고 이제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약간 10년 정도의 그 간격이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주인공이 20대고 그다음에 주인공이랑 계속 이제 대화를 하는 니상이라는 캐릭터가 40대인데 둘이서 이제 그 어떤 추억의 애니가 다 겹치는 거예요. 나이는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되게 좀 공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일본에서 들여온 애니를 이제 TV에서 봤던 게 제 삶에 엄청 큰 영향을 줬거든요. 영향을 줬고 지금도 자꾸 기억이 나고,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은 그런 이제 만화를 보는 그런 세대에서 좀 일찍 졸업을 해가지고 저희 이런 그 노스텔지아라고 해야 되나 그 향수를 별로 많이 공감을 못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추억의 작품들이 이제 요 안에서 나오는 게 좀 반갑고 그랬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좀 제가 아는 작품 네, 나와서 좀 그쵸. 반가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블랙미러 에피소드는 그 시즌 4 네, 시즌 4의 네 번째 작품인 것 같네요. 네 번째 작품 시스템의 연인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제목이 번역된 작품입니다. 네. 네. 저는 다 봤는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네, 여기까지 다 다뤄봤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스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약간 그 소설에 대해서 정보를 너무 조금만 드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들으시고 이 정도면은 네. 괜찮을까요? 네,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래서 약간 여지를 남겨주면서 네. 근데 진짜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고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역사랑 뭐 소수자 이런 거를 네. 엮어서 잘 쓸 수 있는 작가가 있다 이런 거 좀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읽으면서. 그리고 과거사 문제 이런 것도 저는 네. 이 와세다역 근처에서 유골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서 막 네. 그런 식으로 유골이 나온다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네. 그래서 좀 이런 켄 리오가 이제 종이 동물원에서 얘기를 했듯 네. 이런 걸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좀 많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소설 자체로서도 상당히 이제 완성도가 높은 소설들이 실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일본이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일본인에 대해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뭐 역사 왜곡이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도 일본인이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유고를 좀 계속 이제 조사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의 한 20년 넘게 활동하는 그런 시민 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입체적인 캐릭터, 그런 입체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섬세하게 잘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본이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한테도 좀 추천을 드리는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소설의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표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일본 느낌이 나요. 요 소나무 모양이라던가 바위라던가 이런 게 좀 약간 일본식 정원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얼굴이 여러 개고 뭔가 하나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보면 이제 그 어떤 유해 발굴이라던가 이런 토픽을 다루면서 계속 잊혀진 얼굴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좀 부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면은 작가님 페이스북을 보면은 여기 그 일러스트 작가분 네. 우연식님의 그 인스타그램 포스팅을 좀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글을 읽으면서 내내 테크놀로지가 낳은 혼종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신체와 정신, 자신과 타인, 과거와 미래의 경계가 흐릿해진 지금은 유령처럼 불확실하고 두려운 존재지만 곧 이 세계로 걸어 들어올 혹은 그런 중인 존재. 그래서 소설집은 테크놀로지를 통해 과거사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와는 또 다른 맥락을 드러내며 즐거웠던 작업, 따뜻함은 글의 몫으로 남겨두려고 했던 작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좀 되게 공감이 갔어요. 이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사실 제목만 보면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렇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진 않는데, 반면에 이제 내용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이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뭔가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이제 베이스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화를 이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밤의 얼굴들이라는 이 타이틀도 상당히 이제 디자인도 되게 멋스럽게 되어 있고 또 뭔가 여운을 주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너무 예찬을 했네요. 네. 근데 좋은 작품이니까. 네, 정말로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정말 추천을 드리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앞으로 이 작가분의 그 작품들이 정말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도 계속 읽어보고 싶고 또 네. 어떤 얘기를 보여주실지도 궁금하고 또 SF8에서 나올 그 진강콩깍지라는 네. 그 드라마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작가님이 소개하시기로는 이 진강콩깍지가 책 버전과 드라마 버전이 약간 차이가 있다? 네, 약간 성격이 다른데 원작 버전이 드라마 버전보다 조금 덜 로맨틱하고 조금 더 날선 작품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셔서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하고요. 네. 네. 저희가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네.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상님 또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저희 방송은 네. 팟빵 파티 네. 유튜브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소통은 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정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트위터요? 어떤 계정이요? 뭐 SNS 계정이 3개나 되니까 사실 뭐 그쵸. 하나 소식 올리려면 세 군데에다 올려야 되고 또 세 군데가 다 형식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트위터는 140자 내로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사실 너무 긴 글을 올리면 좀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은 사진이 정말로 중요하고 게다가 그 컴퓨터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컴퓨터로 쓴 글을 복사를 해가지고 폰으로 가져가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플랫폼을 이제 운영을 하기가 상당히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에게 저희 방송을 알리기 위해서. 트위터는 또 되게 또 호흡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못 보고 있으면 막 금방금방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네. 어쨌든 네, 다 여러분 지금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힘을 내고 네, 방송을 맞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더 네. 힘을 얻습니다.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네. 알람 설정.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하고 네. 네, 다다음 주에 만나요. 네. 다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봐요. Okay, 30 seconds. 308 your number. That's 87 spacecraft. There's now